안녕하세요. 쌍둥이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예요.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지난날의 인생을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날마다 쑥쑥 자라나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 운명이 참으로 기구하구나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오늘은 제 사연을 여러분께 한번 털어놓으려 합니다. 나이든 노파의 지루한 넋두리라 여기지 마시고 차분히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움이 짧고 가진 재산 하나 없던 그 사람이었지만 자기 아내를 소중히 대할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오라버니 아우하며 지내던 관계가 여보, 당신 부르는 사이가 되어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은 어쩌면 숙명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시절엔 대개 얼굴 한두 번 못 보고 중매 결혼을 했는데 저는 그나마 마음 두었던 이와 인연을 맺었으니 그것만으로도 행운이라 여겼죠. 어려서부터 함께 뛰놀던 사이라 그 사람의 착하고 부지런한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남편과 평생을 함께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고된 농사일을 하면서도 저한테 역정 한번 내지 않았죠. 살림은 빡빡했지만 그런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아들 하나 낳고 단란하게 잘 살았네요. 그러나 제 팔자가 그렇게 타고난 건지 모르겠지만 전 그런 소소한 행복조차 길게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애가 기어다니면서 옹알이를 할 때쯤이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남편은 논두렁에 쓰러져서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누군가 쓰러진 남편을 일찍 발견했더라면 죽지 않고 살아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저희 부부에겐 그런 작은 기적도 없었네요. 갑자기 남편을 잃고 과부가 돼버린 저는 눈앞이 깜깜했어요. 저 혼자 애를 키우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손을 내밀었지만 저 못지않게 팍팍한 살림을 사는 그들의 관심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큰언니뿐이었어요. 몇 년 전 저처럼 형부를 잃고 혼자 살던 큰언니는 저한테는 엄마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미국 남자를 만나서 진즉에 미국으로 떠난 둘째 언니를 제외하면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었죠. 큰언니는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제 불행에 진심으로 아파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경희야, 일을 어쩌면 좋니? 제부가 그렇게 돼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힘내야 한다. 경태 키우면서 살려면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야 해. 언니, 나 이제 어떡해. 아무리 마음을 다 잡아봐도 난 너무 무서워. 경희야, 너무 걱정 마. 언니가 도와줄 테니까 꼭 기운 내야 돼. 큰언니의 도움으로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딛고서 꾸역꾸역 살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혼자 외동아들을 키우면서 겪은 고생들을 어떻게 다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애를 업고 다니며 남의 집 일을 다니기도 했고 하루 종일 쌀을 이고 다니며 제비새끼 같은 아들 배에 밥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큰언니 덕분이었어요. 큰언니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전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덕분에 저는 조금씩 자리 잡을 수 있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공부시키고 대학도 보낼 수 있었네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아버지 없이 큰아들이 크게 삐뚤어지지 않고 공부도 곧잘했다는 점이었어요. 더럽게 박복한 인생, 귀한 아들 하나 보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남편을 닮아서 성품도 착한 아들은 제게 살가운 말도 자주 해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요. 내가 좋은 곳에 취직해서 이제 더 이상 엄마 고생하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말만 들어도 힘이 나네.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 그렇지만 너야말로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 잘 살 생각만 해. 좋은 곳에 취직도 하고 좋은 여자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엄마는 그거면 돼. 흔히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언제 키우고 언제 학교를 보내나?
그런 걱정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아들 녀석이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참 고단한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커준 아들을 보니까 그나마 자식 복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 남편이 돌봐주는 건지 아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에 취직도 했죠. 아들의 취업 소식에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절절히 실감했네요. 성공한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에 아주 좋은 부서로 발령이 났어요. 아직 내가 그 부서로 가기에는 연차가 부족한데 이번만큼은 예외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 실력을 인정해 준 거죠. 연봉도 많이 오르고 근무 환경도 훨씬 좋아졌다니까요. 그게 정말이냐? 하긴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회사에서도 인재를 알아보는 모양이다 그런가. 역시 엄마 아들이 남들보다 다르긴 달라요. 그쵸? 아들은 그 치열하다는 대기업에서도 승승장구했고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녀석이 불쑥 아가씨 하나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회사에서 만난 아가씨라는데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경태 씨랑 만나고 있는 선영이라고 해요. 네, 어서 와요. 경태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직접 보니까 참 고운 아가씨네요. 왜 경태가 홀딱 반했는지 알겠어요. 어머, 칭찬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아기자기한 외모에 성격도 무척 밝더군요.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해서인지 뭔지 모르게 똑똑해 보이기도 했고요. 처음엔 저도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모자람 없는 아가씨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교제를 두 팔 벌려 환영했고 몇 년 후 그 아가씨를 제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됐네요. 하지만 그땐 조금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저와 제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머니, 왜 자꾸 매주를 직접 쓰시는 거예요? 요새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좋은 제품이 얼마나 많은데요. 괜히 수고만 더 들고 집안에 냄새만 나죠. 사 먹는 거랑 해 먹는 거랑 다르지. 젊은 너희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럴지도 모르지만 제 말은 어머니도 좀 편하게 사시라. 그런 말이에요. 나이 먹을수록 내려놔야 몸도 마음도 편해지는 거라고요. 너는 또 어떻게 된 게 시어미한테 사사건건 잔소리니? 잔소리가 아니라 다 어머니를 위해서 드리는 말이라고요. 똑똑한 며느리를 둔 탓인지 며느리는 저와 크고 작은 일로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왜 궁합이 안 맞는다고 하죠. 며느리와 저는 궁합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지들 살림을 제 입맛에 맞게 가르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난 며느리는 말 한마디 지는 법 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더라고요. 아들 며느리 인생을 제가 관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도 너그러운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항상 까칠하게 나오는 며느리 때문에 제 속도 속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더군요. 저와 며느리는 개와 고양이가 만난 것처럼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으르렁대곤 했죠. 그러다 언젠가 아들 내외와 크게 다툰 일도 있었는데요. 안정적인 대기업에 잘 다니던 두 사람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학원을 차리겠다고 통보하더라고요. 그 말도 가슴 철렁한 일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저한테 부족한 미천까지 대달라고 하지 뭡니까?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니 너희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창업을 하겠다는 거야.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면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어머니가 잘 몰라서 그래요. 요즘 같은 세상엔
직장이 다가 아니라고요.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사람이 발전을 하려면 도전은 불가피한 일이에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학원이라니. 그거 가지고 너희 둘이 밥 먹고 살겠냐고. 요새 엄마들 교육열이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잘만 하면 직장인 연봉쯤은 우습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 두 사람 진짜 큰맘 먹고 진행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저희 정말 잘할 수 있다니까요. 당장이라도 성공을 확신한다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는 아들 내외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인 회사를 걷어차버리고 창업이라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딱 봐도 며느리가 주도해서 벌인 일 같았어요. 워낙 센 님이던 아들이 그런 용기를 냈을 리가 만무했거든요. 며느리는 모자란 창업 자금을 빌려주면 몇 년 내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전 아들 내외의 거듭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금 1억 5천을 빌려주게 됐습니다. 겨우 깔고 살던 집 한 채를 처분해서 마련한 돈이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교육열이 높은 동네에다 학원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잘 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사업에 뛰어들겠죠. 사업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건 어린애도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저에게 자세히 말하진 않았지만 아들 내외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기색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요즘 학원은 어때? 원생들은 많이 늘었니? 네, 그냥 그래요. 그럭저럭 견디고 있어요. 벌써 학원 연지가 1년이 다 돼 가잖아. 임대료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럭저럭이면 어떡하니?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너무 걱정 마세요. 아들은 걱정 말라는 말만 반복하고 잘난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지들 인생이라곤 하지만 부모 마음은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업을 벌인 아들 내외가 빨리 자리를 잡길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뜻밖의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그건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신혼 때부터 아이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생각처럼 아이가 쉽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귀엔 기쁜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된 모양이었네요. 아유, 선영아, 소식 들었다. 정말 수고했다. 수고했어. 수고는요, 운이 좋았어요. 원래 의사 선생님이 힘들 것 같단 말씀을 했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니까 이런 날도 오네요, 어머니. 그래, 장하다 장해. 이제 몸 관리 잘하면서 지내야 한다. 혹시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네, 그럴게요, 어머니. 감사해요.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늘 근심만 가득했는데 이제야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자식이 생기면 책임감도 더해질 거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리고 저와 며느리의 소원한 관계도 한결 나아질지 모른다는 기대도 들었어요. 며느리는 10달 동안 아이를 잘 품고 있다가 건강한 쌍둥이 아들 둘을 출산했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되는 손자를 제게 턱 안겨주니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손자들을 하루라도 보고 싶지 않은 날이 없었네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자주 찾아오는 걸 불편해 하더군요. 아가 나왔다. 너 좋아하는 전복 미역국 좀 끓여주려고. 전복이랑 미역 좀 사왔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앉아보세요. 왜 그러니? 아까 어머니가 오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야 할 말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어머니가 손주 태어나서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정도가 좀 지나치시단 생각 안 드세요? 정도가 지나쳐? 그게 무슨 말이니? 지난주에 오셨으면 됐지. 오늘 또 오시겠다는 신보는 뭐예요?
어머니가 오시면 제가 마음 편히 쉴 수나 있겠어요. 이번 달에 저희 집에 몇 번이나 오신 줄 아세요? 아니, 난 그냥 집안일이나 좀 해주고 애들 얼굴이나 좀 보려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불편해? 네, 당연히 불편하죠. 시어머니가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 불편하지 않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며느리가 도끼 눈을 뜨고 차갑게 말하는데 정말 속이 상해서 죽겠더라고요. 전 그저 아직 몸을 풀지 못한 며느리도 돕고 아기들 얼굴도 볼 겸 아들 집을 들락날락 거렸을 뿐이었는데 이런 푸대접을 받을 진 생각도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서술에 서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요. 그런 마음을 간신히 참고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했죠. 오냐, 알았다. 네가 날 그렇게 불편해하고 있을 줄을 몰랐구나. 알았으니깐 이제 너희 집에 오는 건 자제아마 몸조리 잘하고 애들도 잘 보살피거라. 며느리 집을 나서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요즘 것들이라지만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무자르듯 잘라버릴 수가 있을까요? 서운한 마음은 끝도 없었지만 그저 속으로 삭히는 수밖에 없었죠. 전 손주들 보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아들 집에 발길을 끊어야만 했네요. 그렇게 몇 달쯤 지났을 거예요.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아기들을 데리고 예고도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니 너희들이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웬일은요. 어머님이 손주들 보고 싶어 하실까봐 일부러 왔죠. 뭐 그래. 온 김에 어머니 쓰실 생필품도 챙겨왔으니까 어디 잘 보관해 놓고 쓰세요. 그냥 오지. 뭐하러 이런 걸 사와? 그나저나 어머니 요새 저희 집에 너무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뭐? 넌 사람 참 이상하게 만드는구나. 오지 말랄 땐 언제고 이젠 왜 오질 않냐니. 그건 어머님이 하도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조금 자제해 달란 말이었지. 제가 언제 발길을 끊으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아예 오질 않으시니까 저도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온 거예요. 며느리가 살랑살랑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좀이나 미안한 감정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본래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오랜만에 온 애들이랑 밥도 먹고 손자들이랑 놀아주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슬슬 자신의 목적을 꺼내놓더군요. 사실 이제 저도 이 사람이랑 학원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애들을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가 않네요. 저희 생각은 어머니가 우리 애들 좀 봐주셨으면 하는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지금 나보고 육아를 하라는 거니? 어머님도 매일 손자들 보고 좋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월급은 챙겨드릴 거고요. 저희도 남의 손에 애들 맡기는 것보단 할머니가 맡아주시는 게 훨씬 더 안심되고요. 글쎄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생각 좀 해봐야겠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저희도 열심히 학원을 운영하죠. 그 부탁을 하려고 일부러 찾아왔다는 게 괘씸하더라고요. 언제는 등 떠민 거지를 내쫓듯 쫓아버리더니 이제 와서 애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염치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괘씸한 마음과는 별개로 손주들이 눈에 바려서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육아를 돕는다는 핑계로 쌍둥이 손주들을 매일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애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고 전 아들 집에 출퇴근을 하며 손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네요. 그런데요, 매일 쌍둥이를 돌보는 일은 정말 만만치가 않았어요. 사랑스러운 마음에 잠깐씩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죠. 거기에다 눈앞에 펼쳐진 집안일들을 모른 척할 수가 있나요? 손자들도 보고 애들 집안일도 하다 보니까 허리를 펼 틈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을 꾸역꾸역 버텼나 봐요. 한 달을 꽉 채우고 나니까
며느리가 저한테 수고했다면서 돈 봉투를 건네주더군요. 어머니,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이건 어머니 수고비예요. 그래, 고맙다. 아니, 근데 이게 다니? 봉투를 열어본 저는 기가 막혀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봉투에는 꼴랑 3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니,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이라니요? 이건 뭐 과자 사 먹으라고 주는 돈도 아니고 뭔가 싶더라고요. 왜요? 너무 적으세요? 그럼 적재 많다고 생각하니 너는 학원에서 선생님들 월급 안 줘? 요새 30만 원 월급 주고 사람 쓰는 곳이 어디 있어?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는 손주들 보러 오신 거지 돈 벌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도 성의껏 넣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서운하죠. 뭐라고? 며느리가 태연하게 그런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돈 벌자고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들이 먼저 월급을 주겠다고 했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손주들을 돌봤어요. 그럼 상식선에 맞춰서 월급을 넣어야죠. 돈 30이 뭡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아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놈도 제 마누라랑 비슷한 말을 하더군요. 엄마 핏줄 봐주시는 건데 너무 돈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월급 챙겨드린다고 했던 건 용돈 정도 수준을 생각한 거지. 인건비 다 쳐드릴 거면 그냥 편하게 사람 쓰고 말죠. 엄마가 오해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 더 이상 애들한테 휘둘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손자들이 눈에 밟히긴 했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빠서 더 이상 육아를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이제 그만한다고 통보를 했죠. 아무래도 너희랑 내 생각에 차이가 너무 난 것 같다. 나도 돈 가지고 치사하게 말 길게 하고 싶지 않구나. 30만 원짜리든 300만 원짜리든 너희가 알아서 다른 사람 구해라. 알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말이 없네요. 그럼 사람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도와주세요. 바로 알아볼게요. 며느리는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하도 단호하게 나오니까 붙잡을 생각도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제 대신 다른 육아 도우미가 올 때까지 애를 봐주고 있었는데요. 그만 예기치 않은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애를 봐주다가 잠깐 부엌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애가 소파 위에 기어 올라가다가 떨어진 모양이었어요. 자지러지게 우는 손자를 살펴보니까 눈 밑에 2cm 정도의 상처가 생겼더라고요. 피도 철철 나고 애도 막 울고 놀란 마음에 애를 들쳐업고 정신없이 근처 병원으로 달려갔죠. 애가 치료를 하는 동안 며느리에게 애가 다쳤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며느리가 병원으로 달려왔더라고요. 어머니, 어딨어요? 대체 어디가 어떻게 다친 거예요? 이제 괜찮아. 새 바늘 꿰맸어. 의사 선생님이 별거 아니래. 별거 아니긴 뭐가 별거 아니에요. 얼굴에 평생 흉이 생기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애를 보기로 했으면 최선을 다하셨어야죠. 애 얼굴에 이게 뭐예요? 지금 월급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저한테 시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그럼 우리 손자를 일부러 다치게 했단 말이야? 어느 정도 저희는 있으셨나 보죠. 여태껏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이 타이밍에 다쳤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지금 그게 시어미한테 할 소리야? 네, 할 소리죠. 못할 게 어딨어요. 쓸모없는 노친네. 애 하나도 못 볼 거면 나가 죽든지. 뭐?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니? 병원에서 막말을 쏟아내는 며느리 때문에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애 얼굴에 작은 상처 하나 생겼다고 절 대역죄인 취급하는데 세상이 어쩜 그렇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가슴이 떨려서 죽을 뻔했어요.
며느리의 행패는 간호사들이 말리고 나서야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애를 확 낚아채더니 병원 밖을 나서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한동안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불쌍하게 생각한 간호사가 찬물을 한 잔 건네주며 진정하란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결국 병원 소파에 주저앉아 주책 없이 울음을 하고 말았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먼저 간 남편이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며느리에게 봉변을 당한 후부터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겐 신경을 끊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한테도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신경 끄고 니들 인생 살라고 말했어요. 아들아, 나 잘 키워보겠다고 제 인생을 다 갈아넣고 살았는데 지 마누라 치마폭에 꽁꽁 쌓여 사는 아들놈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제라도 자식은 자식 인생 살고 저는 제 인생 사는 거죠.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더 제 인생을 위해 살아볼 걸. 후회가 막심했네요.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큰언니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 며느리란 경태가 그랬단 말이야? 이놈의 자식들이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당장 전화를 걸어서 혼쭐을 내야지. 원. 됐어 언니. 냅둬. 나도 이제 걔들 신경 안 쓰고 내 인생 살 거야.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더 이상 걔들이랑 그만 얽히고 살래. 그래. 그거 참 잘 생각했다. 부모도 모르는 자식 생각해서 뭐하니. 이제 너를 위해서 살란 말이야. 큰언니의 애정, 어린 핀잔이 참 든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는 언니가 있으니까 자식이 없다고 생각해도 그리 나쁜 삶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이 굳게 닫힌 것처럼 아들 내외도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 같더라고요. 평소 안부 전화는 물론이고 명절 때도 어버이날 때도 제 생일 때도 저와 아들 내외와는 연락을 완전히 끊고 살았네요. 그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을 훌쩍 흘려보냈어요. 그 시간 동안 아들 내외에 대한 괘씸한 마음은 희미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끔 손자들 생각이 많이 나긴 했지만 건강히 잘 있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길래 받아봤더니 무슨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 걸린 전화인 줄 알고 끊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아들 이름을 대더라고요. 고경태 환자분 보호자 맞지 않으세요? 환자분이 이 번호를 알려주셨어요. 지금 병원비가 많이 밀려 있어서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 퇴원 처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태가 지금 요양병원에 있다 말씀이세요?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일까요? 왜 멀쩡한 애가 요양병원에 있단 말입니까? 저는 허둥지둥 그곳으로 달려가 봤어요. 아무리 인연 끊고 살았다고 했지만 아들에게 무슨 큰일이 생긴 게 아닌가 너무 걱정됐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마주한 아들놈의 모습은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더군요. 어머, 죄송해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상황이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경태야, 이게 무슨 일이니? 네가 왜 이곳에서 이러고 있는 건데? 선영이는 네 마누라 어디 있니? 초라한 아들의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만 꼴이 이게 뭐랍니까? 이윽고 저는 아들의 설명을 듣고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놈은 교통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됐고 큰 수술을 3번이나 했답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손상은 피할 수가 없었고 결국 2다리를 못 쓰게 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큰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요양병원까지 흘러오게 됐는데 몇 달 전부터 며느리가 일방적인 이혼을 요구하며 연락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병원비까지 체납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병원비 재촉을 이기지 못한 아들은 결국 제 연락처를 알려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못된 며느리는 다리를 쓰지 못한 남편을 이런 식으로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아들을 빼앗아 놓고선 막상 불행 앞에서는 꽁무니를 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아들에게 닥친 상황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도 잃고 마누라도 잃고 자식까지 잃어버린 셈이었으니까요. 이놈아, 이게 뭐냐. 엄마 버리고 떠났으면 잘 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휴, 이놈아, 이 못난 놈아. 아들은 통곡하는 절 붙잡고 끙끙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것이 후회의 눈물인지 회한의 눈물인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저는 밀린 병원비를 치르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큰 병원으로 가서 아들의 상태를 다시 진단받았어요. 하지만 역시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또다시 수술을 하기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치료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젊은 애를 이렇게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실패를 하더라도 수술을 다시 한번 받아보자 권유했어요. 아들은 한참 고민 끝에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했네요. 아들 문제를 수습하는 동안 전 아들 버린 며느리한테 연락했습니다. 연락이 닿질 않아서 안사돈을 통해 일에 대해 알렸죠. 안사돈은 자세한 내막은 잘 알지 못했고 그저 자기 딸이 이혼을 한 것으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네요. 저 그 사람이랑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저 찾지 마세요. 애들은 제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 못된 것, 제 남편이 그렇게 큰 사고 당해서 힘들어하는데 헌신작처럼 내버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 저 사람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어머니도 저 사람 지금 안 하실 거잖아요. 이혼 서류는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사람한테 좋게 이혼 도장 찍으라고 하세요. 그럼 끊습니다. 매몰차게 전화를 끊는 며느리는 마음을 확실하게 굳힌 것 같았습니다. 이런 여자를 평생의 동반자로 믿고 산 아들놈이 미련한 거죠. 누굴 탓하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고 이제 다 잊고 수술받을 일만 걱정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가느다란 희망을 걸고 마지막 수술을 받게 됐죠. 그래도 하늘이 아들놈을 저버리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들의 수술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수술을 통해 영구적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재활을 열심히 받으면 정상적으로 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적인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들과 저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30%도 되지 않는 확률을 뚫고 성공적인 결과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아들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재활에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두 다리로 일어서서 아들들을 만나야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죠. 그리고 재활 1년 만에 아들은 자기 다리로 걸을 수가 있었네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전 이제 아들이 다 있고 새 출발을 하길 바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운명이 참 얄궂기도 하죠. 뜬금없이 안사돈에게 연락이 왔길래 조심스레 받았는데요. 안사돈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말을 제게 하더군요. 사돈, 진작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경황이 너무 없었습니다. 지난달에 선영이 장례를 치렀어요. 딸애가 저한테 손주들을 맡기고 무슨 사업을 한답시고 외국에 갔는데 몹쓸 병에 걸려서 그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손주들은요? 예, 지금은 제가 데리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애 둘을 데리고 있을 상황이 뭐 됩니까? 이런 말씀 염치 없지만 사돈이 우리 손주들을 맡아주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며느리가 큰 횡액을 당했다는 말을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겨우 불행을 딛고 재기에 성공할 때쯤 벌어진 일이라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무조건 손자들을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들 아빠도 여기 있었고 저도 손자들을 제 손으로 키워야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손자들을 데리러 안사돈댁으로 향했어요. 안사돈 집에는 며느리 영정사진이 놓여 있더군요. 하지만 이미 딸과 소원해진 안사돈의 표정은 덤덤했습니다. 자기 명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쩌겠냐며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마시더군요. 지난주에 큰언니와 절에 다녀왔습니다. 일부러 달력에 표시까지 해두고 불공을 드리러 갔었는데요. 저보다 훨씬 더 팔자 사나웠던 며느리의 넋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승에서만큼은 마음 편히 좋은 곳에서 지내길 빌었어요. 그래도 함께 지낸 세월의 정이 아직 조금은 남아있나 봅니다. 절에 다녀온 뒤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제 삶이 참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갈 시간보다 지나온 세월이 더 많은 나이지만 남은 생을 그저 평온하게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고생의 연속이었던 제 인생 얘기를 하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이제 그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